1259년 몽골의 남성 공격이 시작된다. 몽골의 기병이 남쪽으로 향한다. 몽골군은 조호성을 공략하지만 송나라의 상벽과 지형 앞에 고전한다. 그러다가 몽케칸이 전투 중 사망합니다. 지휘부는 혼란에 빠지고 공성들은 중단이 된다. 몽골이 절수로 남성을 숨을 돌리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남송의 수도 이만, 지금의 항저우는 1259년 초여름 햇살 아래 평온해 보였습니다. 서호의 물결은 잔잔했고 시장에는 비단과 도자기를 파는 상인들의 목소리가 활기차게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정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대신들은 북방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잠을 이루지 못했고 황제는 매일 아침 군사보고를 받으며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1234년 몽골과 남송이 협력하여 금나라를 멸망시킨 지 이미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송의 조정은 북방의 옛 땅을 되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몽골은 금나라의 영토를 모두 차지했고 남송과의 국경은 더욱 위태로워졌습니다. 개봉과 낙양, 장안으로 이어지던 옛 송나라의 심장부는 이제 몽골의 말발굽 아래 있었습니다. 남송의 북쪽 국경은 회수와 한수를 따라 그어져 있었습니다. 이 두 강은 자연적인 방어선이었지만 몽골 기병의 기동력 앞에서는 완벽한 장벽이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사천 지역은 험준한 산지였지만 바로 그 험준함 때문에 방어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조어성은 사천 동부, 지금의 충칭시 허천구 일대에 위치한 요새였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에 세워진 이 성은 장강 상류 지역을 방어하는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송사에 따르면 조어성은 산을 등지고 물을 끼고 있어 새도 날아 넘기 어려운 천엄의 땅이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벽은 높이가 10m가 넘었고 성 안에는 3만 명이 넘는 백성과 군사가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곡식 창고와 무기고가 충분히 갖춰져 있었고 성 안에는 우물과 샘이 있어 장기 포위전에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송의 재상 가사도는 1258년 가을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어성이 무너지면 사천이 위태롭고 사천이 무너지면 형주가 흔들리며 형주가 흔들리면 장강방어선 전체가 무너집니다. 우리는 반드시 조어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 발언은 속자치통 감장편에 기록되어 있으며 당시 남송 조정이 조어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보여줍니다. 악주는 지금의 후베이성 어저우시 일대로 장강 중류의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이곳은 장강의 물길이 좁아지는 지점으로 배를 이용한 수송로를 통제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악주를 장악하면 장강 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보급로를 차단할 수 있었고 반대로 악주를 잃으면 남송의 군사물자 수송이 마비될 수 있었습니다. 1259년 봄, 남송의 변경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몽골군의 정찰대가 자주 목격되었고 국경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성 안으로 피난을 시작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늘에서 먼지 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래바람인 줄 알았지만 곧 그것이 수천 필의 말이 일으키는 먼지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가축과 곡식을 챙겨 성으로 달려갔습니다. 남송의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금나라가 무너진 것을 보았고 서하가 사라진 것을 들었으며 중앙아시아의 화라즘 제국이 몽골 앞에 무릎 꿇은 이야기를 상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몽골은 무적이라는 소문이 퍼졌고 어떤 이들은 이미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조어성의 수비대장 왕견과 부장 장균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성벽을 점검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백성들에게 용기를 북돋았습니다. 왕견은 군사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몽골군은 강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성벽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달리지만 이 산에서는 말이 무용지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을,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황제를 지킬 것입니다. 이 연설은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고 백성들도 방어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위기는 이미 눈앞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259년 여름, 몽골의 데칸 몽케는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남하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사천을 정복하고 장강 상류를 장악하며 남송의 심장부로 진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돌기 시작했고 조호성은 그 수레바퀴 앞에 놓인 첫 번째 장애물이었습니다. 1259년 6월 몽케 칸은 카라코름을 떠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10만이 넘었다고 원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몽골 기병, 중국인 보병, 서역의 공성 기술자들로 구성된 이 군대는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몽케는 단순한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칭기즈칸의 손자로서 제국을 더욱 확장하려는 야망과 함께 효율적인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몽케의 남진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는 세 갈래로 군대를 나누었습니다. 주력군은 자신이 직접 이끌고 사천으로 진격했고 동생 쿠빌라이는 호북과 호남 지역을 공략하도록 했으며 또 다른 부대는 운남에서 북상하여 남송의 배후를 위협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남송을 삼면에서 포위하는 전략이었고 속자치통 감장표는 이를 몽골의 철통 같은 포위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몽케 칸의 군대가 사천에 도착했을 때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몽골 기병은 빠르고 무자비했습니다. 그들은 저항하는 마을을 불태웠고 항복하는 곳은 살려주었지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한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늘이 어두워질 정도로 많은 군사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의 깃발은 온 산을 뒤덮었고 말발굽 소리는 천둥 같았습니다. 몽골군의 전술은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었습니다. 먼저 경기병을 보내 적의 방어선을 탐색하고 약점을 찾으면 중기병이 돌격했습니다. 성을 공격할 때는 투석기와 공성탑을 사용했고 때로는 포로들을 방패로 삼아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몽골 비사에는 적의 성을 공격할 때는 인내심을 가지고 물이 바위를 뚫듯이 끊임없이 압박하라는 칭기즈 칸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으며 몽케는 이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조호성에 도착하기 전 몽골군은 여러 소규모 요새를 함락시켰습니다. 1259년 7월 합주가 함락되었고 8월에는 검주가 무너졌습니다. 각 전투에서 몽골군은 압도적인 화력과 기동력을 과시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투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산지에서는 기병의 이점이 줄어들었고 송군은 지형을 활용한 매복 전술로 몽골군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몽케 칸은 전투에서 직접 앞장서는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는 병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잠을 자고 같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원사에는 데카는 검소했고 병사들을 아꼈으며 승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더십은 몽골군의 사기를 높였고 병사들은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몽케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사천의 험준한 지형은 예상보다 어려웠고 보급로가 길어지면서 식량과 무기 수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게다가 송군은 생각보다 완강하게 저항했습니다. 특히 조호성은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보였습니다. 성벽은 높았고 방어구는 훈련되어 있었으며 백성들도 단결하여 방어에 나섰습니다. 1259년 9월 몽케는 조호성 포위를 명령했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성을 함락시키면 사천은 우리 것이고 장강 상류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철저하게 포위하십시오. 몽골군은 성 주변에 진영을 세우고 투석기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돌들이 성벽을 향해 날아갔고 성 안에서는 비명과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왕견과 장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손상된 부분을 밤새 수리했고 투석기에 대응하기 위해 나무 방패와 흙주머니로 임시 방어벽을 세웠습니다. 성 안의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화살촉과 창날을 만들었고 여인들은 부상병을 돌보며 군사들을 격려했습니다. 포위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양측 모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은 성벽을 부수지 못했고
송군은 식량이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이 작은 성에 집중되었고 세계는 조어성의 운명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1259년 10월 조어성을 둘러싼 몽골군의 포위망은 철통 같았습니다. 성 주변 십리 안팎으로 천막들이 빼곡히 들어섰고 밤이면 수천 개의 횃불이 성을 에워싼 채 타올랐습니다. 송사에는 몽골군이 개미떼처럼 성을 둘러쌌고 그 수가 너무 많아 끝을 헤아릴 수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은 밤마다 적의 함성 소리를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왕견 장군은 매일 새벽 성벽을 순찰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부장 장군은 그의 옆을 따르며 방어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장군님, 어젯밤 북쪽 성벽에 투석기 공격이 집중되었습니다. 성벽 일부가 균열되었으나 밤새 흙과 나무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왕견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잘했어. 하지만 적들이 계속 같은 지점을 공격한다면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요. 우리는 더 창의적으로 방어해야 하오. 몽골군의 공성기술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그들은 중앙아시아 원정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거대한 투석기인 회회포를 운용했습니다. 원사에 따르면 이 투석기는 100근이 넘는 돌을 300보 이상 날릴 수 있었고 성벽을 마치면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돌가루가 날렸다고 합니다. 조어성의 성벽은 견고했지만 연일 계속되는 공격에 조금씩 손상되어 갔습니다. 10월 15일 몽골군은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해가 뜨자마자 투석기 공격이 시작되었고 수백 개의 돌덩이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성벽 위에 송군 병사들은 방패를 들고 몸을 숨겼지만 어떤 이들은 돌에 맞아 비명을 지르며 성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한 병사는 나중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하늘이 돌로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돌이 떨어지는 소리, 성벽이 부서지는 소리, 동료들의 비명 소리가 뒤섞여 지옥 같았습니다. 투석기 공격이 한창일 때 몽골 보병들이 공성탑을 밀고 전진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이 거대한 탑은 바퀴가 달려 있어 움직일 수 있었고 앞면은 젖은 가죽으로 덮여 화살과 불화살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탑 안에는 수십 명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고 성벽에 도달하면 사다리를 내려 성벽을 기어오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왕견은 이미 대책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는 성벽 위에 거대한 목재 크레인을 설치하고 쇠갈고리와 밧줄을 매달아 두었습니다. 공성탑이 성벽에 접근하자 송군 병사들은 쇠갈고리를 던져 탑의 꼭대기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 밧줄을 당겼습니다. 거대한 공성탑이 삐걱거리며 기울더니 결국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탑 안에 있던 몽골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땅에 떨어졌고 송군은 화살과 돌을 퍼부어 그들을 제압했습니다. 장균은 또 다른 방어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성벽 밖으로 나무통을 매달고 그 안에 기름을 담았습니다. 몽골 병사들이 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오르기 시작하자 송군은 불을 붙인 화살로 기름통을 쏘았습니다. 통이 터지며 불길이 쏟아졌고 사다리와 그 위의 병사들이 불에 휩싸였습니다. 송사의 왕견 열전에는 적들이 불길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떨어졌고 그 광경을 본 다른 적들은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방어에도 대가가 따랐습니다. 성 안의 병력은 줄어들고 있었고 부상자는 늘어났습니다. 식량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왕견은 배급을 줄여야 했고 백성들 사이에서는 불평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항복하면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황제께서 우리를 버린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한 왕견은 성안 광장에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높은 단상에 올라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렵습니다. 식량은 줄어들고 적은 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은 사천 전체를 짓밟을 것이고 여러분의 고향도, 가족도, 모든 것이 유린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의 연설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노인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저는 이미 70이 넘었습니다. 제 목숨이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한 여인도 나섰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전사했습니다. 저도 성벽에서 화살을 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둘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고, 곧 광장은 자원하는 이들로 가득 찼습니다. 10월이 끝나갈 무렵,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산지의 가을은 빨리 왔고, 밤이면 서리가 내렸습니다. 몽골군도 추위에 고생했습니다. 그들의 천막은 바람을 막기에 충분하지 않았고, 보급품이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부 병사들은 질병에 걸렸고, 사기도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몽케 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이 성을 함락시켜야 합니다. 공격 강도를 높이십시오. 그의 명령에 따라 몽골군은 더욱 맹렬하게 공격했습니다. 투석기는 쉬지 않고 돌을 날렸고 밤낮으로 교대하며 성벽에 압박을 가했습니다. 조어성의 성벽은 조금씩 무너져 갔습니다. 북쪽 성벽의 일부 구간은 이미 돌이 드러났고 나무와 흙으로 임시 보수한 부분도 한계를 드러냈습니다. 왕견은 밤마다 성벽을 순찰하며 손상 부위를 점검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어렸지만 병사들 앞에서는 언제나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1월 초 몽골군은 또 한 번의 총공격을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하여 송군의 방어력을 분산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몽케 칸은 직접 말을 타고 전선을 돌아보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성을 함락시킵니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병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었고 조어성 앞에서 몽골 제국의 운명이 바뀌려 하고 있었습니다. 1259년 11월 중순 조어성 포위전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몽케 칸은 총공격을 앞두고 직접 전선을 시찰했습니다. 그의 금빛 투구는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그를 따르는 친위대의 깃발들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원사에는 데칸은 용맹했으나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이미 이때 몽케가 병을 앓고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공격은 11월 20일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투석기의 굉음이 산을 울렸고 수천 명의 몽골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성벽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사다리가 성벽에 세워졌고 병사들이 개미처럼 기어올랐습니다. 성벽 위에서는 송군이 화살을 쏘고 돌을 던지고 끓는 기름을 부으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고 해가 질 무렵 양측 모두 수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몽케 칸은 자신의 천막에서 전투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몽케는 참모들을 불렀습니다. 성은 함락되었소? 참모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데칸, 아직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만간 무너질 것입니다. 몽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을 봐야 하오. 다음 날 몽케의 병세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의원들이 불려왔지만 산중의 습기와 피로 그리고 알 수 없는 질병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속자치통 감장편에는 데칸이 열병에 걸려 신음했고 약도 효과가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조어성 공격 중 화살에 맞았다는 설도 있으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11월 말, 정확한 날짜는 기록마다 다르지만 몽케 칸은
조어성 앞 진영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나이 52세였습니다. 친위대장은 즉시 이 소식을 비밀로 했습니다. 만약 대칸의 죽음이 알려지면 군대의 사기가 무너지고 후계 다툼이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몽골비사에는 대칸의 시신을 천막 깊숙이 옮기고 병원 중이라는 소식만 퍼뜨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고위 장군들이 소집되었고 그들에게 몽케의 죽음이 알려졌습니다. 천막 안은 충격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 장군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고 다른 장군은 멍하니 서 있기만 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대칸, 칭기즈칸의 손자, 세계 절반을 정복한 지도자가 작은 산성 앞에서 쓰러진 것입니다. 친위대장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공격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철수할 것인가? 장군들의 의견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는 성을 함락시켜 대칸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이는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 카라쿠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토론은 밤새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현실적인 판단이 우세했습니다. 몽골 제국의 전통에 따르면 대칸이 사망하면 모든 왕자와 귀족들이 쿠릴타이, 즉 대회의에 참석하여 후계자를 선출해야 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후계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몽케의 동생들인 쿠빌라이와 아리크부케가 모두 후계자 자리를 노리고 있었기에 서둘러 카라코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2월 초 몽골군은 조어성 포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천막들이 하나둘 철수되었고 투석기도 해체되었습니다. 성벽 위의 송군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왕견 장군은 신중하게 정찰대를 보냈습니다. 적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정찰병의 보고를 들은 왕견은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함정일 수 있어. 완전히 철수할 때까지 지켜보시오. 며칠 후 몽골군의 마지막 부대가 북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제야 성 안의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살아남았다. 거리는 기쁨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고 아이들은 거리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왕견은 성벽 위에 서서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안도와 함께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귀가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몽골의 대군을 물리쳤습니다. 왕견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이긴 것이 아니요.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이요. 적의 대칸이 병사했다는 소문을 들었소.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오.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승리요. 우리는 살아남았고 사천을 지켰소. 조어성 방어의 성공 소식은 빠르게 남송 전역에 퍼졌습니다. 이만의 조정에서는 축하 잔치가 열렸고 왕견과 장귀에게 높은 관직과 상이 내려졌습니다. 송사에는 왕견이 조어성을 지켜 사천을 보존했고 이로써 남송이 숨통을 틀 수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 내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몽케의 시신은 몰래 몽골 고원으로 운구되었고 각지에서 군대를 이끌던 왕자들은 서둘러 카라코름으로 향했습니다. 쿠빌라이는 호북에서, 훌라군은 중동에서, 아리크부케는 몽골에서 각자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통일성은 흔들렸고 후계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조어성 앞에서 일어난 이 예상치 못한 사건은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만약 몽케가 살아있었다면 남송은 훨씬 일찍 멸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에는 만약이 없습니다. 몽케의 죽음은 남송에게 귀중한 시간을 선물했고 몽골 제국에는 분열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작은 산성에서 일어난 큰 변화, 그것이 바로 조어성의 기적이었습니다. 1259년 12월 몽골 제국은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몽케 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지도자의 상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국 전체의 방향성을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원사에는 대칸이 승하하자 사방의 군대가 동요했고 각 왕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칭기즈칸이 세운 철저한 군사 체계도 이 순간만큼은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어성에서 철수한 몽골군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도 완전한 질서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부대는 신속하게 이동했지만 다른 부대는 약탈을 하거나 지역 세력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한 중국 측 기록에는 몽골군이 철수하면서 일부는 항복을 권유했고 일부는 물자를 강탈했으며 그들 사이에도 다툼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통일된 지휘 체계가 무너지면서 몽골군은 더 이상 무적의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호북 지역에서 악주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도 몽케의 죽음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군사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천막 안에 모인 장군들 앞에서 쿠빌라이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형님께서 돌아가셨소. 우리는 슬퍼할 시간이 없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국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요.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대왕,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공격을 계속할까요? 아니면 철수할까요? 쿠빌라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야심 있는 인물이었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원사의 쿠빌라이 본기에는 세조 쿠빌라이는 깊이 생각한 후 먼저 북방의 형세를 안정시키고 후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 판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철수하오. 하지만 천천히 질서 있게 철수할 것이요. 우리가 약해 보여서는 안 돼요. 하지만 모든 몽골 지휘관이 쿠빌라이처럼 신중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부대는 혼란스럽게 철수하면서 보급품을 버리고 갔고 어떤 부대는 송군의 추격을 받아 손실을 입었습니다. 사천에서 철수하는 몽골군은 험준한 산길을 따라 북상해야 했는데 겨울의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많은 병사들이 쓰러졌습니다. 한 생존자의 기록에는 눈 속에서 얼어 죽은 병사들이 길가에 널려 있었고 말들도 지쳐 쓰러졌다고 전합니다. 남송의 조정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재상가사도는 황제 이구에게 건의했습니다. 폐하, 이는 하늘이 주신 기회입니다. 적이 혼란에 빠진 지금 우리가 반격한다면 잃었던 땅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신하들은 반대했습니다. 지금 우리 군대도 지쳐 있습니다. 성급한 반격은 오히려 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황제 이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젊은 황제였고 군사적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송사에는 황제가 여러 날 밤을 고민했으나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조정은 신중한 접근을 택했습니다. 대규모 반격 대신 국경 지역의 방어를 강화하고 철수하는 몽골군을 견제하는 수준에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방 장군들은 독자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사천의 여몽관, 호북의 맹공 등은 철수하는 몽골군을 추격하여 소규모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적의 후방을 습격하여 물자를 노획하고 일부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속자치통 감장편에는 여몽관이 퇴각하는 적을 급습하여 100여 명을 포로로 잡았고 말과 무기를 노획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몽골군의 철수는 한 달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1260년 초 대부분의 몽골군은 남송 영토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깊었습니다. 사천과 호북의 많은 마을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한 백성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적들이 떠난 후 우리 마을에는 10집 중 3집만 남았습니다. 들판에는 시신이 묻히지 않았고 까마귀 떼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몽골 제국 내부에서는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중국 북부에서 세력을 공고히 했고 아리크부케는 몽골 본토에서 지지 세력을 모았습니다. 1260년 봄, 두 차례의 쿠릴타이가 열렸습니다. 하나는 쿠빌라이를 데칸으로 추대했고 다른 하나는 아리크부케를 선택했습니다.
제국은 사실상 두 개로 쪼개졌고 내전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원사는 이 시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하가 혼란에 빠졌고 형제가 서로 다투었으며 제국의 위험이 떨어졌다. 칭기즈칸이 건설한 강력한 제국도 이 순간만큼은 분열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열은 남송에게 귀중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만약 몽골이 통일된 채로 남송을 계속 압박했다면 남송의 운명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조어성의 백성들은 새해를 맞으며 감사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왕견 장군은 성벽 위에서 희생된 병사들을 추모했습니다. 우리는 이겼지만 많은 이들을 잃었소.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맙시다. 성안 곳곳에는 아직도 전투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성벽, 불탄 건물, 비어있는 집들. 승리의 기쁨 뒤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존자들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농부들은 밭을 갈았고 상인들은 장사를 재개했으며 아이들은 다시 웃기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회복력은 놀라웠습니다. 한 노인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지켰다. 너희들이 이곳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말이다. 이것을 잊지 말거라. 전쟁은 끝났지만 그 기억은 세대를 넘어 전해질 것이었습니다. 1260년 봄, 악주는 긴장 속에 있었습니다. 조어성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몽골군이 완전히 물러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데칸 자리를 놓고 동생 아리크 부케와 다투고 있었지만 여전히 남송 정복의 꿈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조어성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더 전략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악주는 장강중류의 핵심 거점이었습니다. 지금의 후베이성 어저우시 일대로 이곳을 장악하면 장강상류와 하류를 연결하는 수로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송사 지리지에는 악주는 강을 끼고 있어 배로 오가기 편하며 군사물자를 운반하는 요충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쿠빌라이는 이 전략적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260년 4월 쿠빌라이는 장군 올량합태에게 악주 공격을 명령했습니다. 올량합태는 경험 많은 지휘관으로 조어성의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전술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약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악주로 진군했습니다. 조어성 공격 때보다 병력은 적었지만 훨씬 더 조직적이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악주의 수비를 맡은 이는 장세걸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노련한 군인으로 여러 전투를 경험했습니다. 송사 장세걸 열전에는 그는 용맹하면서도 신중했고 병사들을 아끼면서도 엄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세걸은 조어성의 승리 소식을 들었고 그 경험을 악주 방어에 적용하려 했습니다. 몽골군이 접근한다는 소식을 듣자 장세걸은 즉시 전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벽을 점검하고 화살과 돌을 비축했으며 백성들을 성 안으로 대피시켰습니다. 또한 장강의 물길을 활용한 방어 계획을 세웠습니다. 악주는 강을 끼고 있었기에 수군을 이용한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는 작은 배들에 궁수를 태워 강에 배치하고 적이 강을 건너려 하면 화살로 저지하도록 했습니다. 4월 말 몽골군이 악주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올량합태는 성을 둘러보며 지형을 분석했습니다. 조어성과 달리 악주는 평지에 가까웠고 강을 끼고 있어 포위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모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공격하면 수군에게 당할 것이고 육지에서만 공격하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요. 우리는 양면에서 동시에 압박해야 하오. 5월 초 몽골군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강 상류에서 나무로 뗏목을 만들어 떠내려 보냈습니다. 송군의 수군이 이를 저지하려 했지만 뗏목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일부 뗏목은 강변에 도달했고 몽골 병사들이 급히 내려 교두보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세걸은 이미 강변에 복병을 배치해 두었습니다. 송군 병사들이 갈대숲에서 뛰쳐나와 몽골군을 공격했습니다. 짧은 백병전이 벌어졌고 강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속자치통 감장편에는 강물이 붉게 물들었고 뗏목 위에는 시신이 쌓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송군의 기습은 성공적이었고 몽골군은 일단 후퇴해야 했습니다. 올량합태는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강을 건너는 대신 육지에서 성벽을 집중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투석기를 설치하고 며칠간 성벽을 두드렸습니다. 돌들이 날아와 성벽에 부딪혔고 일부 구간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세걸은 밤마다 병사들을 동원하여 성벽을 수리했지만 손상 속도가 복구 속도보다 빨랐습니다. 5월 중순 몽골군은 야간 기습을 시도했습니다. 달이 없는 어두운 밤, 선발대가 조용히 성벽에 접근했습니다. 그들은 사다리를 걸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장세걸은 이미 경계를 강화해 두었습니다. 성벽 위의 보초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종을 울렸습니다. 즉시 송군 병사들이 달려왔고 횃불을 밝혀 어둠을 밝혔습니다. 몽골군은 발각되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 성벽을 기어올랐고 일부는 성벽 꼭대기까지 도달했습니다. 성벽 위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병사들의 함성, 부상자들의 신음이 밤하늘을 채웠습니다. 한 송군 병사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적과 나는 서로의 얼굴을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습니다. 그의 눈에서 살기를 보았고 나도 그에게 같은 눈빛을 보냈을 것입니다. 전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해가 뜨자 성벽 위에는 양측의 시신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몽골군은 결국 후퇴했지만 송군도 적지 않은 손실을 입었습니다. 장세걸은 부상자들을 돌보며 병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싸워주었소. 우리는 아직 건재하오. 하지만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식량이 줄어들고 있었고 부상자가 늘어나면서 전투 가능한 병력이 감소했습니다. 성 안의 백성들도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불평했고 어떤 이는 차라리 항복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속삭였습니다. 장세걸은 이러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백성들을 모았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항복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들은 우리를 노예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의 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존엄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싸우다 죽을지언정 무릎 꿇고 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연설은 다시 한번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일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장군님, 저도 싸우겠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전사했지만 저는 화살을 나를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하나둘 자원했고 곧 100명이 넘는 백성들이 방어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6월로 접어들면서 양측 모두 지치기 시작했습니다. 올량합태는 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쿠빌라이로부터 빨리 전과를 올리라는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또 한 번의 대공세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병력을 동원하여 하루 만에 성을 함락시키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6월 10일 몽골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투석기가 일제히 불을 뿜었고 수천 명의 병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돌격했습니다. 성벽은 돌 세례를 받아 곳곳이 무너졌고 사다리가 수십 개씩 세워졌습니다. 송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성벽 곳곳에서 몽골 병사들이 기어올랐고 송군과 치열한 백병전을 벌였습니다. 위기의 순간 장세걸은 직접 칼을 들고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의 외침에 병사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장군이 앞장서자 병사들도 더욱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몽골군은 밀려났고 다시 밀고 들어왔습니다. 전투는 몇 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성벽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결국 해가 질 무렵 몽골군은 후퇴했습니다. 그들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올량합태는 이를 악물며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악주는 함락되지 않았습니다.
장세걸과 그의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또 한 번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벽 위에서 송군은 환호했고 장세걸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와 함께 하십니다. 1260년 여름, 남송의 수도 임안에는 오랜만에 축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조어성과 악주에서의 승리 소식이 전해지면서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서호 주변의 주점에서는 술잔이 오갔고 시장에서는 상인들이 몽골군을 물리쳤다는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조정 안의 분위기는 조금 달랐습니다. 승리의 기쁨과 함께 미래에 대한 불안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황제 이구는 대신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열었습니다. 큰 전각 안에는 문무백관이 도열해 있었고 황제는 옥좌에 앉아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경들, 우리는 하늘의 도움으로 위기를 넘겼어.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요. 몽골은 여전히 강하고 언젠가 다시 공격해 올 것이요.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겠소? 송사에는 이날 회의가 밤늦게까지 계속되었고 여러 의견이 격렬하게 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재상가사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폐하, 이번 승리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견고한 방어시설의 중요성입니다. 조어성과 악주는 훌륭한 성곽 덕분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둘째, 용감한 장수와 결사적인 병사들의 가치입니다. 셋째, 백성들의 단결과 지지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전국의 주요 거점에 성곽을 강화하고 군사를 훈련시키며 백성들의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병부상서 정청진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장강 방어선을 따라 요새를 건설해야 합니다. 특히 양양과 번성은 몽골군의 다음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 두 도시를 지금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그의 제안에 많은 신하들이 동의했습니다. 속자치통 감장편에는 조정이 장강 방어선 강화에 합의하고 대규모 군사 예산을 배정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호부상서 진의중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신들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오랜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면 오히려 민심이 동요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적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전쟁은 돈을 먹는 괴물이었고 남송의 경제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황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방어를 강화하려면 돈이 필요했지만 세금을 올리면 백성들의 불만이 커질 것이었습니다. 이는 오래된 딜레마였습니다. 결국 타협안이 나왔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귀족들에게 애국 헌금을 요청하고 불필요한 궁중 지출을 줄이며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송사에는 황제가 솔선수범하여 궁중 연회를 취소하고 사치품 구입을 중단했다고 전합니다. 1260년 가을, 남송 전역에서 방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양에서는 성벽을 높이고 해자를 깊게 팠습니다. 번성에서는 새로운 막루를 세우고 무기를 비축했습니다. 장강 주요 거점마다 수군 기지가 강화되었고 전함 건조가 가속화되었습니다. 한 목격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온 나라가 거대한 공사장 같았습니다. 수만 명의 인부들이 돌을 나르고 대장간에서는 밤낮으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군사훈련도 강화되었습니다. 왕견과 장세걸 같은 성공한 장군들의 전술이 전국에 전파되었습니다. 신병들은 성곽 방어 훈련을 받았고 궁수들은 명중률을 높이는 연습을 했습니다. 특히 조어성과 악주의 경험이 교범으로 만들어져 각 군영에서 교육 자료로 사용되었습니다. 송사병지에는 이 시기에 군사훈련이 크게 개선되었고 병사들의 사기도 높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지방에서는 부패한 관리들이 군사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성벽 공사에 쓸 돈을 빼돌리거나
질 낮은 무기를 비싼 값에 구입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했습니다. 이러한 부정부패는 남송의 오래된 병폐였고 전쟁 중에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지방 관리는 나중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으며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했습니다. 나만 청렴하면 바보 취급을 받았습니다. 황제는 이러한 문제를 알고 감찰 기구를 강화했습니다. 어사대의 권한을 확대하고 부패 관리를 엄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몇몇 고위 관리들이 처벌받았고 이는 다른 관리들에게 경각심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부패를 단기간에 뿌리 뽑기는 어려웠습니다. 속자치통 감장편에는 황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여전히 만연했다고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활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면서 피난 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들은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고 상인들은 무역을 재개했습니다. 시장에는 활기가 돌아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한 노인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견뎌냈단다. 하늘이 우리를 도왔고 우리 자신도 열심히 싸웠지. 너도 이것을 기억하거라. 하지만 평화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국경 지역에서는 여전히 소규모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몽골군의 정찰대가 침투하기도 했고 도적대가 혼란을 틈타 약탈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지방 수령들은 경계를 늦추지 않았고 백성들도 언제든 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낮에는 밭을 갈지만 밤에는 무기를 옆에 두고 잡니다. 평화롭지만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몽골 제국 내부에서는 여전히 권력 투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쿠빌라이와 아리크 부케의 내전은 1264년까지 계속되었고 결국 쿠빌라이가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몽골 제국은 막대한 자원을 소비했고 남송을 공격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원사에는 형제 간의 전쟁으로 제국이 약해졌고 남방 정복이 미뤄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송의 조정은 이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려 했습니다. 외교 사절을 몽골에 보내 평화를 모색했고 때로는 조공을 바쳐 시간을 벌었습니다. 동시에 군사력을 꾸준히 강화했습니다. 이는 현실주의적 접근이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몽골을 격퇴하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1260년대 초반 남송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쿠빌라이는 내전에서 승리한 후 반드시 다시 남송을 공격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조직적일 것이었습니다. 남송은 이 숨통의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1264년 봄, 쿠빌라이는 마침내 아리크 부케를 굴복시키고 몽골 제국의 유일한 대칸이 되었습니다. 카라코룸에서 열린 쿠릴타이에서 그는 황금 옥좌에 앉았고 제국의 모든 왕자와 귀족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사에는 천하가 다시 하나로 통일되었고 데칸의 위엄이 사방에 떨쳤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쿠빌라이의 눈은 이미 남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참모들을 모아 남송 정복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거대한 지도가 펼쳐졌고 그 위에는 장강과 주요 도시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쿠빌라이는 손가락으로 양양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입니다. 양양이 열쇠입니다. 이 도시를 함락시키면 장강 중류를 장악할 수 있고 그러면 남송의 심장부로 진격할 수 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어성과 악주의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더 치밀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단순히 군사적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중국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했으며 한족 관리들을 등용하여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몽골의 무력과 중국의 문명을 결합하려 했습니다. 원사 쿠빌라이 본기에는 세조 쿠빌라이는 문무를 겸비했고
천하를 다스리는 큰 뜻을 품었다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비전은 남송 정복을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천하 통일의 대업으로 만들었습니다. 1265년 쿠빌라이는 연호를 지원으로 정하고 대도지금의 베이징을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는 상징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몽골 고원의 카라코름이 아니라 중국 북부의 대도를 수도로 삼음으로써 그는 중국 정복의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대도에서는 대규모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고 전국에서 장인들과 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새로운 제국의 중심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남쪽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이 불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송의 정찰병들은 몽골 영토에서 군사훈련이 강화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병기 제조가 증가했고 군량미가 비축되고 있었습니다. 모든 징후가 다가올 대규모 침공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남송 조정은 긴장했지만 지난 몇 년간의 준비로 어느 정도 자신감도 있었습니다. 박PD의 잔잔한 세계사입니다. 이만의 황궁에서 황제는 다시 한번 대신들을 소집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진지했습니다. 가사도가 보고했습니다. 폐하, 우리의 정보에 따르면 몽골은 3년 내에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그들의 주요 목표는 양양입니다. 우리는 양양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양양의 준비 상황은 어떠하오? 병부상서가 대답했습니다. 성곽은 강화되었고 군사는 충분히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몽관 장군이 지휘를 맡고 있으며 그는 경험 많고 충성스러운 인물입니다. 다만 장기 포위전에 대비하여 식량과 무기를 더 비축해야 합니다. 황제는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양양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시오. 이 도시는 절대 무너져서는 안 돼요. 하지만 조정 내부에는 여전히 분열이 있었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적극적인 방어를 주장했지만 다른 이들은 몽골과 화친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상가사도와 환관 출신 정치인 둥송신 사이에는 특히 갈등이 심했습니다. 송사에는 조정이 두 파로 나뉘어 다투었고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이 지연되었다고 비판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조어성과 악주에서 이겼으니 이번에도 이길 수 있다며 낙관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몽골은 너무 강하고 결국 우리는 질 것이다며 비관했습니다.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재산의 절반을 남쪽 섬으로 옮겼어. 만약 몽골이 온다면 나는 가족을 데리고 바다로 도망칠 것이요. 1268년 예상대로 몽골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쿠빌라이는 대장군 아주를 보내 양양을 포위하도록 했습니다. 수만 명의 군대가 남아있고 장강 유역은 다시 한번 전운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어성 때와 달랐습니다. 몽골군은 더 준비되어 있었고 더 인내심이 있었으며 더 전략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고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포위망을 좁혀갔습니다. 양양 성벽 위에서 여몽관 장군은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평선 너머로 몽골군의 천막들이 보였고 그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그는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병사를 배치하고 성문을 굳게 닫으시오. 긴 싸움이 될 것이요. 역사의 무대는 이제 양양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어성과 악주의 승리는 남송에게 귀중한 시간을 주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몽골 제국은 더 강해졌고 더 결연했으며 더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장강을 따라 펼쳐질 새로운 전투들은 이전보다 훨씬 더 치열하고 장기적일 것이었습니다. 남송의 운명은 이제 기로에 섰습니다. 조어성에서 시작된 저항의 불꽃은 계속 타오를 것인가, 아니면 몽골의 철기 앞에 꺼질 것인가. 왕견과 장세걸이 보여준 용기는 다음 세대의 장군들에게도 계승될 것인가. 그리고 남송의 백성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땅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앞으로 펼쳐질 장강 방어전,
양양 공성전, 그리고 최후의 결전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조어성과 악주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몽골과 남송의 대서사는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고 있었고 그 바퀴 아래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이 걸려 있었습니다. 몽골 마이너스 남송 전쟁 1편, 조어성과 악주의 이야기는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장강의 거센 물결 위에서, 양양의 높은 성벽 위에서, 그리고 마침내 남송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장대한 역사의 여정이 계속될 것입니다.